한 10대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어떻게 전 세계 게이머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해커라는 좀 무시무시한 별명까지 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책에서 시작됩니다. BBC의 사이버 전문 기자인 조 타이디가 쓴 컨트롤 알트 카오스라는 책인데요. 10대 해커들이 대체 어떻게 인터넷을 주무르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본 책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정말 거대한 질문 하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평범해 보이는 10대 소년이 유럽 전역에서 쫓는 뭐랄까 최악의 지명수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 소년이 어떻게 그 악명의 정점에 올라섰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10대들의 장난, 그런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핀란드의 바스타모라는 정신치료 클리닉이 해킹당한 사건인데요. 여기서 무려 3만 3천 명의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상담 기록이 전부 유출돼 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가 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랑 기밀이 담긴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끔찍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해커가 피해자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그들의 치료 기록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심지어 어린이 피해자들까지도 이 잔인한 협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율리우스 키비마키는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해커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모든 혼돈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4년으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바로 그 해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리자드 스쿼드라는 해커 그룹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온라인 네트워크를 그냥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수천만 명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게임기를 켜보지도 못했고요.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분노의 쓰나미로 뒤덮였죠. 그리고 이 공격 직후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 17살의 율리우스 키비마키가 얼굴을 드러낸 거예요. 그는 지킬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는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죄책감은 안 드네요 라고 말하면서 씩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오만하고 죄식 하나 없는 태도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도대체 10대들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썼던 무기, 그들만의 작전 설명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핵심 무기는 바로 봇넷입니다. 봇넷, 그러니까 로봇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건 해커가 멀리서 조종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좀비 PC 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말 그대로 디지털 군대인 셈이죠. 그리고 이 봇넷이라는 군대를 이용해서 디도스 공격을 합니다. 디도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수많은 좀비 컴퓨터들이 한꺼번에 특정 서버에 접속을 시도해서 서버를 터뜨려버리는 방식이에요. 크리스마스에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멈추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공격이었던 거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해커들을 가리켜서 NPT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Noob Persistent Threats, 즉 풋내기 지속 위협이라는 뜻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엄청 대단한 해커가 아닐지 몰라도 포기를 모르고 끈질기게 달려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는 거죠. 초보, 누비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놀랍게도요, 많은 청소년 해커들이 거의 비슷한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컴퓨터 게임으로 시작해서 게임에서 이기려고 치트 프로그램 같은 걸 쓰다가 해킹 포럼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가 가벼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까지 나아가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들의 문화가 어떻게 단순한 과시욕이나 장난에서 정말로 남에게 해를 가하는 진짜 악애로 변질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초기 해킹 문화는 그냥 나 이만큼 잘한다고 과시하거나
온라인에서 좋아요나 리트윗 받으면서 관심을 끄는 게 주된 동기였어요. 일종의 놀이였죠. 하지만 이게 점점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과 갈취로,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그런 끔찍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견지를 정말 소름 끼치게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 피해자가 자기 팔에 상처를 내고 그 옆에 리자드 스쿼드가 시켜서 했어요 라고 쓴 종이를 놓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해커들이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찍게 한 일종의 팬 인증샷이었던 겁니다. 그냥 온라인상의 장난이 누군가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끔찍한 폭력이 된 순간이었죠. 이렇게 수년간 untouchable hacker god, 즉 건드릴 수 없는 해커 신이라고 불리면서 법망을 피해 다녔는데 대체 어떻게 좀 허무하게 붙잡히게 된 걸까요? 그의 범죄 경력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14년에 리자드 스쿼드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2020년에는 최악의 바스타모 해킹 사건을 저지르죠. 그리고 마침내 2023년 그의 길고 긴 도피 생활도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무슨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대대적인 작전 이런 걸로 잡힌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불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어이없게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는 아산 아멧이라는 이름이 적힌 가짜 루마니아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짜 신원이 유럽의 지명수배자 데이터베이스에 딱 걸리면서 그의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죠. 평범함 속에 숨으려고 했던 그의 마지막 시도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자, 이렇게 키비 마키는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남긴 유산, 그러니까 그가 속했던 이 어두운 문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비 마키는 잡혔지만 그가 몸담았던 해커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처럼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었고요. 어린이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온라인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하는 등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예전 해커들이 가졌던 정보를 자유롭게 하고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식의 최소한의 이상 같은 거 있잖아요. 해커 선언문에 담겼던 그런 정신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혼돈과 악의만 남았다고들 평가하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제2, 제3의 건드릴 수 없는 해커신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이야기가 이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